앞의 시간에서는 경락의 개념의 기원 및 형성, 경락의 기능, 경락 계통의 조성, 그리고 경락 학설의 응용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황제내경의 경락 운용 기본 이론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저희 교과서 318페이지부터 언급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표본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도 이 표본, 근결, 기가 이런 명칭에 대해서 미리 짧게 한 번씩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황제내경에서 이 경락의 개념을 파악하고 정리하는데 중요한 하나의 용어로서의 표본이 있습니다. 인체를 표와 본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런 인체를 표와 본으로 구분하는 방식에서는 이 경락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과 그렇지 않고 장상론을 기반으로 하는 표본의 분류 방식이 조금 서로 상충되고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장상론이나 이러한 개념에서의 표본은 몸통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안쪽을 본, 그리고 이 몸통으로부터 이 체표면, 장상적 표현이 드러나는 체표면을 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경락론에서의 표본은 몸통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 이곳을 표라고 부르고요. 손발을 중심으로 사지 부위를 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도식을 여러분이 보면 본부에 해당하는 각 삼음, 삼양, 그리고 수족에 따라서 나눠진 12개의 경맥들이 내열되어 있습니다. 이들 경맥들의 이 본에 해당하는 부위는 해당 경맥의 팔이나 다리 부위에 있는 손과 발, 특정 영역들이 표현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족태안경 같은 경우에는 발 뒤꿈치에서 위로 5촌 정도 올라간 부위, 족소양경 같은 경우는 발가락, 넷째 발가락의 가쪽 뿌리각 부위에 해당하는 거고요. 족양명 경우에는 둘째 발가락의 가쪽 뿌리각에 해당하고요. 족태음 경우는 중봉이라고 해서 이 중봉으로부터 앞쪽, 위쪽에 있다. 중봉은 발목 관절 부위에 있는 거거든요. 족솜에 있어서도 발목 안쪽 복사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3촌에 있다. 족걸인 경우는 행간이라고 해서 첫째와 둘째 발허리뼈 사이의 공간, 이렇게 발 부위를 언급을 하고 있고, 손에서의 본의 부위도 수태양의 경우는 손 외곽, 여기는 잡뼈 붓돌기에 있는 부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양에 있어서의 본 부위는 넷째와 다섯째 손허리뼈 사이에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고, 수양명 경우는 비노라고 해서 어깨 세모근이 위팔뼈에 닿는 그 주변 부위에 있고요. 수태임 경우는 노동맥이 통과하는 손목 부위의 지역이고요. 수솜의 경우는 손목 부위에 자동맥이 통과하는 부위, 수거름의 경우는 손목 관절에서 몸쪽으로 약 2촌 있는 그 잡뼈와 노뼈 사이의 공간, 이렇듯 본의 부위는 주로 이 손과 발 부위에 있는 걸로 표현되어 있죠. 그에 해당하는 가장 가까운 부위의 경혈들을 추가로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표라고 하는 부위는 방금 이야기 드린 것처럼 우리의 몸통, 머리와
머리를 포함하는 몸통 부위에 각각의 중요 지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족태양의 경우는 눈, 족서양의 경우는 귀, 족양명의 경우는 약 뺨, 그 다음에 족태음의 경우는 등과 그 다음에 혓부리, 족솜의 경우도 등과 혀 밑에 있는 세표정맥, 족걸음의 경우도 등 부위, 수태양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눈의 위쪽 지역, 족태양하고 비슷한 공간이고요. 수소양의 경우도 가쪽 눈구석 또는 귀 위쪽, 수양의 경우는 양뺨, 뺨. 그래서 족삼양에 해당하는 공간과 비슷한 공간에 수삼양의 표부도 표시되어 있죠. 수삼연경의 경우는 수템의 경우는 겨드랑, 수소음의 경우는 등 부위, 수거름의 경우는 겨드랑 밑에 삼촌. 이런 부위들을 또 가장 인근한 경혈로 이렇게 또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경맥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은 몸통에 있는 부위를 표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그에 상응하는 인체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중요한 부위로 본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정해 놓은 거 있죠. 이는 경락의 기원과 형성에서도 이미 소개드린 것처럼 몸의 증상을 손목이나 발목 부위를 중심으로 하는 특정 부위에서 맥진을 하든 아니면 여러 가지의 관찰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에 활용했던 부위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응하는 관계들을 이 표본의 입장으로 언급한 거죠. 대부분은 맥동처에 가깝기 때문에 표본론은 어떤 점에서 보면 옛 맥진의 아주 고전적인 어떠한 기반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이 설명을 해놓고 나면 이전 시간에 3부 구우론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3부 구우 역시 온몸의 맥진처를 머리, 몸, 그 다음에 다리라고 하는 특정 공간에서 찾고 그에 상응하는 인체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으로 활용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부 구우론이나 표본론은 약간은 다르지만 맥진을 기반으로 몸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에 활용하게 된 그런 시작점에서 출발한 이론 체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러한 내용이 결국은 경혈과 경맥의 근간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결론은 표본론보다 조금 더 후대에 등장했을 거로 많이들 예측을 합니다. 이 또한 근과 결이라고 나눌 수 있는데 근은 손과 발의 끝쪽에 해당하는 주로 발톱, 손톱 이 부위가 근 부위에 가깝게 되고요. 결은 한편으로 우리 몸의 몸통, 머리와 몸의 부위를 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근은 표본에서 보면 본에 해당하고요. 결은 표본에서 보면 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죠. 다만 근과 결이 표본론과 항상 일치하냐에 대한 여부들은 이 도식의 이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것들이 설명되어 있는 거죠. 표본과 근결은 이후에 하나의 묶음처럼 같이 이 사자성어처럼 불려집니다. 그래서 표본 근결이라는 말을 함께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표본의 입장에서는 표는 증상 그리고 그 증상과 함께 나타나는 합병증 그래서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시작된 부분과 그것에 의해서 점차 질병이 확산이 되면서 합병증이 출현한다는 거죠. 그러한 점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표는 몸의 바깥 지역, 표에 해당한다라는 의미. 근데 이런 부위가 주로 몸통 부위에 해당합니다. 포는 병의 원인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또한 이런 원인이기 때문에
질병의 시작 지역이다 라고 생각해서 초기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가장 초기에 진단이 가능하거나 증상이 출현하기 시작한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점에서 보면 보는 손발이라고 했고 표는 몸통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발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상 변화가 점차적으로 그런 증상이 확산이 돼서 몸통의 병증까지 드러나더라 라는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의 증상을 손발에서 잘 치료하면 몸통에서 나타나는 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 아니면 차단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를 옛사람들이 한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것이 합리적인 해석인가는 현대 의과학에서 또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시간에 뉴로제닉 인플라메이션과 같은 얘기를 드렸죠. 몸통에서 내장 장기에 병증이 있을 때 그와 관련한 신경분절의 척표 지역에서 신경병증성 염증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마치 손발에서 예민한 부위가 등장하더라. 그렇다면 몸통 부위에 병이 없었던 게 아니라 몸통 부위에 병이 있었던 것이 점차 손발을 비롯한 체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손발에서 관찰 가능해진 거죠. 이렇듯 촉이라고 하는 것이 몸통에서 나타나는 증상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옛사람들처럼 소박하게 봤다면 몸통의 증상은 출현하지 않은데 먼저 손발에서 어떠한 증상이 미약하게나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옛사람은 관찰했다는 거죠. 그 무엇이 됐든 간에 몸통의 병을 손발에서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표본론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석을 같이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말단은 손가락이나 발가락처럼 결이라고 하는 것은 몸통의 부위죠. 그래서 몸통의 부위에서 보면 복부, 가슴, 머리라고 하는 것을 몸통의 결, 그래서 표에 해당하는 부위의 결이라고 얘기했죠. 그는 뿔에 해당해서 손발 부위의 정열, 손가락 또는 발가락의 의미다 라고 얘기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손가락 부위보다는 발가락을 위주로 근의 부위가 고전 문헌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이제 결을 몸통에서도 복부, 가슴, 머리를 나눠서 삼결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손발에 있어서 손발을 네 부위의 끝마디라고 해서 사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고전 문헌에 따라서는 삼결과 사근이라는 말로 확장해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표본과 근결의 이런 임상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증상에 내정과 태청혈을 합쳐서 썼다. 내정혈과 태청혈은 모두 발가락 부위에 있는 경혈입니다. 결국은 발가락에 있는 경혈로 머리 질환을 치료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본 부위에 해당하는 내정과 태청 부위로 결 부위에 표 부위에 해당하는 몸통, 특히 머리 부위를 치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탈장 증상에 백회를 치료하더라. 탈장이라고 하는 몸통 질환에 있어서 백회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치료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은 이 표본론에서 바로 언급한 그런 부위하고는 매칭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표본론적으로 해석한다라고 해서 표본의 사례로 이렇게 예시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할 뿐입니다. 어지럼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다리나 발부에 있는 경혈을 쓰고 있다는 거죠. 이렇듯 원위치혈이라고 해서 몸통의 증상을 손이나 발 부위 아니면 몸의 말단 부위를 이용해서 치료할 때 표본의 원리를 이용했어요 라고 의가들이 자주 논지를 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기가와 관련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가의 내용은 영추 위기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경기론에서도 기가와 관련한 내용을 잠깐 설명한 적이 있었고 또한 이 내용은 종기에서도 언급이 됐었죠. 사실 우리 몸에서 기가 결취, 그러니까 모이는 공간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기가의 입장에서 몸 위에 경기가 모이는, 그러니까 경기라고 하는 것은 운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몸의 곳곳에 중요 부위에 모여 있다가 필요시에 그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공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경기가 활용된다라는 식의 해석. 그래서 동시성을 해석하기 위한 동시성의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기 위한 방식으로 기가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충맥이라든지 종기라든지 이러한 논지들과 기가는 거의 같이 매번 등장하게 됩니다. 영추위기 편에서 등장하는 기가는 가슴에 있는 기가, 뱃속에 있는 기가, 머리에 있는 기가, 다리에 있는 기가라고 해서 인체를 네 부위에 기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부위는 필요시에 기가 존재하고 있다가 이 부위 주변에서의 병증이 나타난다고 하거나 아니면 경기의 운행에 의해서 영양 공급이 필요하다고 할 때 마치 허브 역할, 운송망에 의한 허브 역할처럼 배송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경기가 보존되어 있다가 공급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울러 이런 특징 때문에 또 이러한 부위에서의 병증 모델들이 또 중요하게 인식이 되었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는 표본과 근결에 있어서 표와 결부위, 그러니까 몸통 부위에 주로 해당하기 때문에 표와 결부위에 해당한다라고 또 의가들은 해석해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부위에 흩어져 있는 경혈은 주로 국소 부위나 유관 장부의 병증을 치료하는 데 활용된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알시얼적인 특징으로도 쓰는 거죠. 기가를 시각적으로 보면 머리, 가슴, 배, 다리라고 하는 세 개의 공간에 경기가 머무르는, 그러니까 모이는 공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은 사해라고 하는 개념에 또 등장합니다. 사해는 머리를 중심으로 할 때는 수해, 골수라고 하는 표현이죠. 기해, 가슴을 상징한 하나의 의미죠. 그 다음에 복부를 크게 윗배와 아랫배, 골반을 중심으로 아랫배로 나눠서 수곡지해와 혈해로 각각 나눕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기가와 같이 몸의 기가 네 가지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기능적으로 네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기가 각각의 공간에 고유하게 모여 있다라는 점이고, 이런 모여 있는 특징이 또 야기하는 병증 모델은 아랫배에서는 주로 혈에 관련된 병, 윗배에서는 주로 음식과 소화 흡수에 관련된 병, 가슴에는 주로 기와 관련된 병, 머리에서는 주로 골수에 해당하는 이러한 영역의 물질적 기반과 관련된 병, 이런 식으로 또 진단하고 치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해와 기가는 기가 집중되는 부위라는 점에서는 그래서 유사성을 갖습니다. 다만 사해는 방금 말한 것처럼 물리적 기반의 속성에 따른 기능적인 구분이 좀 강하고요. 기가는 구조적으로 우리 몸의 공간적 구조적인 특징을 기반으로 구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시각적으로 보였던 사해 역시 영추 해론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은 황제가 기백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황제가 묻기를 그 자침법에서 영의 기혈을 기반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12경맥은 안으로 오장육부에 속하고 밖으로는 사지 관절에 연계되어 있다. 이를 사해라고 하는 개념과 결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확장해보고 있는 거죠. 이미 12경맥과 관련해서 여러분 경락 체계에서 경락 계통이 내속어 장부, 외락어 지절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이 개념 속에서 결국 경락 계통이 존재한다고 했었죠. 그 모든 것은 존재 이유가 자침법에 근거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자침법의 원리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사해라고 하는 개념과 확장해서 해석해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죠. 기백은 여기서 사해와 12경수라고 하는 것과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우리가 풍수지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경맥의 흐름은 마치 물과 같이 강물과 같이 흘러서 모두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근데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네 곳에 바다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않죠. 고대 사회에서 이 우주 자연관을 상징해서 봐야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주 자연관은 가운데에 땅이 있고 그 땅 가운데 주변에는 모두 바다에 물이 있고 그리고 그 물 위로는 하늘의 천장과 같은 반구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점에서 일종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에서 이런 땅을 중심으로 하는 주변의 바다라고 하는 공간을 설정했을 때 이런 바다라고 하는 공간을 수해, 혈해, 기해, 수곡지해로 언급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앞에서 언급된 내용처럼 수곡지해는 위장관에 관련된 내용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위장관과 관련된 대표적 경혈로서는 족삼리라고 하는 곳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충맥이라고 하는 것은 12경의 바다고 그 대표적 경혈을 대저라고 하는 경혈과 상거하라고 하는 경혈로 하거하라고 하는 경혈로 나눠 놓고 있고요. 단중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의 기죠. 그래서 기해라고 할 때 이것의 경혈을 목뼈에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놓고 그 앞으로 온목동맥이 있다고 얘기하는 목 부위의 경혈을 또 설명하고 있죠. 뇌라고 하는 것은 골수라고 하는 바다, 그 경혈은 머리뼈에도 있고 아래로는 풍부해 있다고. 그래서 결국 4개의 바다에 해당하는 인체 영역별, 물질적 기반의 기능적 영역들을 해당하는 병증이 있었을 때 이러한 병증을 치료하는 중요 경혈들을 또 이렇게 매치해 놨던 내용들이 영추회로편에 나오는 사회 개념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12경맥의 관합추와 관련된 내용을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한의학의 개론이나 아니면 원전학과 관련된 고전 한의학에서 소개되는 내용에 관합추 또는 어떨 때는 개합추, 관자를 열릴 개자로 표현해서 개합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12경맥을 이 관합추의 이론과 적용해서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황제내경, 음양이합론 편 등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은 관합추는 삼음삼양이라고 하는 개념과 이 삼음삼양에 해당하는 육기의 개념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기화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 기화의 개념이 관합추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관합추 또는 개합추를 이해할 때는 육경, 특히 육기의 기화 원리를 같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기화라고 하는 것은 요약을 해보면 어떤 하나의 기운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라는 의미죠. 근데 이 변화의 방식에 있어서 서로 짝을 이루거나 상관성이 높은 기운끼리 서로 전화 가능하다라고 하는 속성으로서 연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유사한 기운끼리 서로 묶는 개념들이 어떤 점에서 보면 이러한 개념이죠. 태음에 해당하는 기운과 태양에 해당하는 기운을 묶고 소음에 해당하는 기운과 쇠양에 해당하는 기운을 서로 묶거나 거름에 해당하는 기운과 양명에 해당하는 기운을 서로 묶는 개념이죠. 이때 이 묶음에 있어서 태음과 태양은 개 또는 관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표현하기도 하고 소음과 소양은 추, 이 지돌이라고 하는 문짝의 그 추를 언급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름과 양명은 합, 닫혀있는 밀폐된 하나의
이 포장의 개념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성의 개념에 가까운 의미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개의 영역에 해당하는 기운, 추에 해당하는 기운, 합에 해당하는 기운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개념에 있어서 서로 각각의 태음에 해당하는 경맥인 수태음 폐경, 족태음 비경, 소음에 해당하는 수소음 심경, 족소음 신경, 거름에 해당하는 수거름 심포경, 족거름 간경, 태양에 해당하는 수태양 소장경, 족태양 방광경, 소양에 해당하는 수소양 삼초경, 족소양 담경, 양명에 해당하는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이 결국 이 중간에 있는 삼음 삼양과 그 기화의 속성에 따라서 서로 연결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개의 입장에서 결국 폐와 방광, 비와 소장, 추의 입장에서 신과 담, 신과 삼초, 합의 관계에서 심포와 위, 대장과 간이 서로 맥락을 이루는데 이 화살표의 관점으로 서로 각각을 맥락을 묶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앞서 설명했던 걸 한번 떠올려 보면 장부 상통에 부합하는 관계성이 보이는구나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원래는 폐와 대장, 비와 위, 심과 소장, 신과 방광, 심포와 삼초, 간과 담. 이게 5장 6부에서의 장부간의 표리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계합추의 논지에 따라 근거에 따라서 삼음삼양의 개념을 활용을 해 보니까 장부상통의 관계성이 맺어지는 이러한 연계도가 설정되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시작되는 근거는 영추 근결편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영추 근결편을 통해서 장부상통이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계합추를 근거로 하는 이러한 관계 설정의 개념들이 시작되는 흔적이 영추 근결편에 있다라는 거죠. 한편으로 이러한 계합추 또는 관합추라고 할 수 있는 기화 원리를 저는 앞에 단서 조항으로 시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한번 추론을 해봅니다. 사실 이러한 해석들이 완벽한 추론은 아닙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계합추의 육경의 기화 원리에 의해서 이러한 개념으로 장부상통의 논지가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문헌 분석들, 한의 학자들에 의해서 일부 동의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시간의 속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고까지는 아직 크게 논의가 되어 있는 편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설명할 때 이러한 해석들을 시간 속에 분포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 속에 계합추 또는 관합추가 장부상통에 영향을 주었을까라고 저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장부상통의 논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길 바라고요. 계합추 또는 관합추라고 부르고 있는 이 논의에 대해서 장부상통의 근거가 되는구나 정도에서 일단 보시고요. 제가 여기에 추가로 첨가해서 추론하는 시간적 상관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이 앞으로 계속 숙고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장부상통에 대한 이야기들은 본격적으로 다뤄진 것은 의학인문 5장 천창론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시기에 한국 사회에서는 동의보감이라는 서적 안에서도 장부상통의 의미가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장부상통의 방식으로 5장의 병증을 치료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의학인문에서 언급되어 있는 장부상통의 문제와 동의보감에서 언급되는 장부상통에서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명문을 심포로 치환해서 동의보감은 심포와 위가 상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또 다른 동의보감 의미에서는
심포의 개념을 단순히 심장의 하나의 또 다른 표현인 심포가 아니라 자궁의 하나의 또 변형으로 심포를 동일화시키려고 했었습니다. 참고로 자궁은 옛날 표현으로 포중이라고 했고 포궁이라고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심포가 자궁과도 상관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동의보감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하려고 했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장부상통에 따라서 심포를 자궁과 연결했을 때 위와 자궁, 위와 심포가 서로 상통이 되는 관계성으로 치료의 룰을 정하기도 했습니다. 장부상통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치법에 의해서 서로 연관을 맺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자료를 통해서 충분히 다시 학습, 복습해 주기 부탁하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렸던 장부상통의 개념의 개합추 또는 관합추라고 불리는 이 6기의 기와 개념들이 어떤 점에서 시간적인 상관성이 있을까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한번 제가 그려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우리가 좌우유침법을 비롯한 경맥의 시간적 분포를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잘 보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라고 하는 12지를 기반으로 24시간을 분획할 수 있습니다. 이 24시간의 분획된 공간 안에서 인시에서부터 수태인 폐경이 각각의 시즌에 따라서 수양명 대장경, 족양명 위경, 족태인 비경의 순서에 따라서 축시까지 조컬은 강경으로 순환한다라고 하는 게 이 시즌에 따른 이 경맥의 배속 개념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맥의 시간에 따른 배속이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고전 문헌에서 상당수 이를 고려해서 시간에 따른 장부의 성쇠 또는 경맥의 기운의 성쇠를 해석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도식을 공통적으로 다른 기록에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기록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제가 배속되어 있는 관계 방광과 폐, 심포와 위, 심과 담의 관계가 앞선 그림에서 보듯 장부상통의 관계의 대칭 관계에 있는 걸 볼 수 있겠죠. 이 관계에서 각각의 시즌에 해당하는 6기를 배속을 해보면 기와의 관점에서 추, 개, 주 또는 합의 개념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어떤 점에서 보면 시간에 따라서 개합추를 시간적 배치가 가능하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배치된 공간 안에서 특정한 경맥들, 장부 간의 이 관합추에 따른 장부상통의 상관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 이보다 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또 제가 추론해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추론들이 경국에 따라서는 관념적이거나 또는 논리의 비약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여러분한테 관합추의 어떤 배열을 경락적으로 해놨을 때 시간의 배열과 연관되어 해석할 수 있다라는 요소도 있다라는 점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합추, 관합추의 개념을 공간적 속성으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것이죠. 사실 이 개념은 여러분이 이미 앞선 음양 이합론을 토대로 해서 삼음삼양의 공간적 속성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뒷면은 태양과 소음의 공간, 앞면은 양면과 태음의 공간, 옆면은 소양과 거름의 공간으로 공간을 배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12경맥의 인체 공간적 분포는 바로 이러한 원칙 속에서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논지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여기에 좀 다른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양면과 태양을 개합의 논지로 태양과 소음을 개합의 논지로
걸음과 쇠양을 이렇게 추의 논지로 이렇게 배열해 놓은 개념도인 거죠. 사실 이 개념은 방금 시간에 따른 계합추의 논지 또는 삼음삼양을 계합추의 논지로 배열한 거랑 또 다른 배열 관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앞에서 나와 있는 계합추의 배열 방식은 공간의 속성, 시간의 속성에 따라서 계합추 아니 또는 관합추라고 표현하는 거고, 여기서는 공간의 속성에서 계합추 또는 관합추라고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은 후대 의가에 의해서 기화의 개념으로 계속 확장, 해석, 연역되어 추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또한 표본 중기 이론이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표본 중기 이론 역시 오행과 육기를 서로 묶거나 아니면 장부와 경락을 서로 연결하면서 하나의 기화 이론을 완성하고자 하는 내용인 거죠. 특히나 오행과 육기는 서로 6개와 5이라고 하는 짝이 맞지 않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짝을 짓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등장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결국 오행의 불을 두 가지의 속성으로 나눠보는 것이죠. 하나는 군화와 상화인 개념이죠. 이렇듯 해서 오행과 육기의 개념을 서로 배열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오운육기학이라고 하는 하나의 운기학의 개념으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12경맥을 바로 이 운기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 개념이 바로 표본 중기 이론인데,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운기론을 기반으로 12경맥을 해석하고자 하는 후대 의학적 사유입니다. 결코 마왕태 의서에서 출발했던 경맥의 초기 이론과는 동떨어진 내용이고 오히려 관념화된 후대 의가 이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해석들은 추후에 사암침법이나 오행침법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표본 중기 이론 또는 기화 이론을 가지고 12경맥을 해석하는 것은 경맥의 시동병, 소생병을 토대로 경맥의 유주분포를 해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해석법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표본 중기 이론을 토대로 해서 본기, 중기, 표기라고 해서 결국은 육기의 개념에 있어서 특히 오행의 속성과 육기의 속성을 섞어서 생각하는 개념,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삼음삼양의 배열 관계들이 표본 중기 이론에 등장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것이 교과서에서 언급되어 있는 만큼 여러분이 이 내용들을 제가 생략하면 안 되겠다 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고요. 이것의 깊은 의미라든지 임상적 활용들은 사실 제가 언급할 내용들은 아니고 향후 여러분들이 친구의학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전문적인 임상 의학 분야에서 활용되는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경락론에 있어서 시동병, 소생병을 기반으로 하는 경맥병우,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경락의 해석, 그리고 그와 관련된 경락의 공간적인 분포 내용들과 여기서 설명하는 표본 중기 이론 또는 이 기화 원리에 의한 경기이론을 이용한 해석들은 조금 서로 다른 측면으로 관점이 다르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시동소생병을 이해하는데 표본 중기이론을 활용한다든지 경락의 유주 분포를 해석하는데 표본 중기이론을 해석하든지 이러한 개념들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연관성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방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표현도 등장하는 것인데요. 육경의 대대, 그러니까 육경이 서로 마주보고 대응하는 관계에 따라서 장부의 기화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해석들도 있는 것이죠. 이 또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장부의 표리 관계와 관련돼서 지금 매칭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허파와 대장, 비와 위장, 심장과 소장, 신장과 방광, 심포와 삼초, 간과 담이 그런 거죠.
결국 이 관계는 장부의 표리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똑같은 육지 삼음 삼양을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연결을 짓느냐에 따라서 장부의 표리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앞선 도표처럼 어떻게 삼음 삼양을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장부의 상통적 관계가 형성되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어떤 점에서 보면 매우 관념적이고 추론적인 내용입니다. 즉 경험을 기반으로 하되 어떤 점에서 보는 추론을 통한 연역적 해석이 너무 커져서 경우에 따라서 경험 이상의 기반의 어떤 확장 형태가 등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것이 후대 의가에 의해서 장상론이라든지 경락론, 또 다양한 친법에서 활용되기도 하고 또는 이러한 내용들은 다양한 의가들의 병인 병기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무엇이 잘못됐다, 잘됐다고 여기서 마침표를 내릴 수는 없지만 조건에 따라서 관계가 달라지는구나 라는 정도는 여러분이 보아야 되고요. 경기론, 그 다음에 경락론, 그리고 경락의 기능적인 이야기들을 고전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무척이나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서로 잘 분류하고 재학습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이것이 뒤죽박죽 되는 관계로 인해서 매우 혼란해질 수 있다는 거 인식해야 됩니다. 혼란함이 잘못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각각 다른 차원에서 언급돼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잘 이해되지 않는다든지 그 조건이 무엇인지 모를 때 혼란이 자초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여러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혼란할 때는 다시 하나하나를 뜯어서 그 조건에서만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길 바랍니다. 해당 조건에서만 이러한 어떤 질문들은 답이 참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락 운용의 기본 이론을 내경 기반에서 설명해 보았습니다.